이제 시는 예술의 일종이고, 예술이란 어떤 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감성적인 세계, 또 정서적인 세계입니다. 예, 우리는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뭐 좌뇌, 우뇌 그러죠. 그래서 이제 좌뇌는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하고, 우뇌는 감성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게 한다. 그러니까 양쪽을 균형 있게 우리가 유지하는 게 참 좋죠. 그러나 현실은 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해라, 또 열심히 해라, 돈 잘 벌어라,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어느새 불균형 상태, 그러니까 조물주가 우리들에게 허용한 것은 이성과 감성의 삶을 균형 있게 허락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조화를 가지고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성 중심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그 정신적 불균형.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3만 불이 넘은 이제 먹을 만한 시대가 됐다면, 그전에야 먹고 살기 바빠서 뭐 이렇게 예술이니 감성이니 뭐 생각 못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이르렀다면 이런 예술적인 삶, 감성적인 삶, 이것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좀 나이 먹어서 가장 우리가 그 감성적인 삶을 행사하는데 아주 적절한 세계가 바로 시의 세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료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도 시 속에는 철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감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에 또 나이 먹어서 이런 그 시를 좀 생각해 보는 것. 옛날에 군자라고 그러죠. 선비들은 다 시 한 수씩 읊었어요, 모이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옛날 선비만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뭐 낡은 미개한 사람을 아는데 아닙니다. 옛날의 선비는 다 문물을 다 겸했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공부해보는 것도 대단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가 뭐냐,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를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가 결국 이 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 중에 시는 감성적인 세계인데, 감성적인 세계란 말은 결국 인간은 대화를 하며 소통을 하면서 합니다. 소통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머리에 호소하는 소통 방법이 하나 있고 가슴에 호소하는 소통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바로 머리에 호소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가슴에 호소하는 세계죠. 그 가슴에 호소한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감성,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세계죠.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그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속에는 크게, 예를 들어서 비유라고 하는 방법, 메타포라고 하는 은유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리듬이라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어떤 예를 잘 듭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강한 사람들 보면 아주 예를 잘 들어요. 그 예를 든다는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가 바로 메타포,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잘하는 언어 양식, 그게 바로 문학입니다. 그럼 그러한 또 리듬을 잘 활용하는 언어 양식, 그게 바로 문학이고 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히 그 중에 하나인 바로 리듬을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자 해서 우리가 1월달부터 8번째 리듬의 시작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1월부터 안 나왔으니까 그 옛날 걸 모르니까 이거 안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문학의 세계는, 형이상학의 세계는, 종교의 세계는, 어떤 신학의 세계나 철학의 세계는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어느 하나만 가지고도 막 이리관지 득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 월요일부터 1월부터 리듬 공부를 안 해서 리듬을 잘 모르겠다, 그런 걱정은 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리듬의 시작 속에는 그 리듬 중에서 특별히 하나를 성격을 잡은 것이 리듬과 진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진동이라는 말은 떨림, 울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울림과 문학. 울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문학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시를 읽으면 가슴이 울리죠. 좋은 소설을 읽으면 가슴이 떨리죠. 그런 어떤 진동감을 주는 문학. 이게 바로 리듬의 작용인데, 그래서 오늘 그 리듬과 진동의 시, 이런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진동의 시, 또는 떨림의 시, 울렁거림의 시. 자, 이 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누구냐면 이 박완서라는, 이분은 유명한 여주 소설 얼마 전에 작곡했는데, 이 박완서의 소설 중에 시인의 꿈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시인의 꿈. 그러니까 이는 소설가인데 그 사람이 그 시에 대해서 이야기한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의 줄거리를 보면 이런 겁니다. 이 박완서의 소설 시인의 꿈. 개딱지 같은 판자촌이 흘리고 궁전 같은 아파트가 들어섰다. 요즘 우리나라 그렇죠. 하루아침에 거지 같은 생활에서 궁전 같은 도시 문명을 만끽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궁전 같은 아파트촌 구석에 아직도 어느 노인이 사는 판잣집 하나가 있었다. 어느 날 소년이 그걸 보고 놀라 부모들에게 말했다. 그랬더니 부모들은 그걸 철거해야 한다고 시청에 진정도 하고 반상회도 했다. 어떤 이들은 그건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 했다. 아니 곧 죽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다시 그 반잣집에 갔다. 들어가 보니 그림책이 있어 열어보니 거기엔 수많은 곤충들 사진이 가득했다. 그때부터 소년은 노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원래 시인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시인이 없어서 시가 없어졌다고 했다. 여기까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날 삶이 지나치게 도시 문명 속에서 이제 정서적 삶을 잃어버린 이 메마른 도시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아파트 촌에 있는 판잣집, 이거 값 떨어질까 봐서 모두들 없어지기를 바라는 현실 아닙니까? 그게 바로 물질주의, 이기주의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판잣집 촌에 가보니까 그림책도 있고 곤충 사진도 가득했다고 하는 말 속에서는
아파트에서는 돈과 권력과 명예만을 생각하는데 이 판잣집에서는 곤충 사진과 그림책이 있죠. 이것은 바로 그런 어떤 자연,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노인과 대화를 하게 하였다. 원래 시는 그런데 요즘은 시인이 없어져 시가 없어졌다고 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사회를 죽은 시인의 사회 이런 걸 하죠. 시인이 없는 사회, 시가 죽어있는 사회. 할아버지는 원래 시인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없어졌죠. 사람들이 시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금지시켰기 때문이라고 했다. 쓸모없는 것. 바로 그것은 실용주의라는 얘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몸에 이로운 것만 쓸모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노인은 시가 없으면 살맛이 난다고, 있으면 살맛이 난다고 하면서 다시 시를 쓸 생각이라고 했다. 그래서 시어를 수집하러 다니는데 요즘 말은 모두 욕심을 위한 말뿐이어서 시어를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요즘 그 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막말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참 막말투성이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적인 언어, 감성적인 언어 이런 건 없고 이기적인 질투 그리고 권모술수 이런 것들이 너무 팽배하고 있죠. 자, 왜 그러냐면은 시를 쓰려면 욕심이 없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 욕심이 가득한 말이어서 시어를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을 들은 소년이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했다. 그래서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노인은 시의 꿈은 가슴이 울렁거리는 삶과 만나는 것이라 했다. 네. 여기서 시인이 어떤 사람이냐, 시라는 것은 어떤 세계냐 하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슴이 울렁거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바로 욕심으로 때묻지 않은 삶, 물질과 문명과 경쟁과 욕망으로 때묻지 않은 삶, 물질과 문명과 경쟁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모두 제정신이 나간 이 황무지 같은 삶이 아니라 눈물 있고 사랑 있고 감동 있고 진실 있고 아름다움 있고 자유로움 있고 설렘이 있는 삶, 바로 그것이 울림이 있는 삶, 울렁거림의 삶, 그리고 진동이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슴에 울렁거리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시인이 꿈꾸는 세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완서가 비록 소설가지만은 시라는 게 뭐냐, 그리고 시인들이 꿈꾸는 세계란 뭐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각박한 현실을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좀 울렁거리는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한쪽의 삶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이 박완서는 대단히 이게 비유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울렁거림 또는 떨림, 이 진동, 이것을 이 신문학사에서 또 잘 표현한 그런 시인 하나가 있습니다. 워즈워드의 소위 무지개라는 시입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이 뛰노라. 어려서도 그랬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여전히 그러하기를. 여기까지 봅시다. 자, 늘 얘기입니다마는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노나. 어린 시절 우리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찾아서 달려도 갔고 무지개가 있는 들판을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여전히 그러하기를 그랬으면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는 마음, 그게 순수한 마음이고 그게 떨림이 있는 마음이고 진동이 있는 마음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신이시여 지금이라도 내 목숨을 걷어가소서. 옛날 그 시 번역을 보면요,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고 이렇게 번역한 그런 그 문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지 않는 거라면 차라리 죽는 것만도 못하다 살아서 못하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나의 생애 하루하루가 타고난 그대로의 경건한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이 늙어서도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져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변질되어서 현 세속에 변질된 것을 아쉬워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시 오주의 꿈은 어린 시절 무지개를 보고 가슴에 울렁거리던 그 마음, 그 감정, 그 순수함이 어려서나 커서나 늙어서나 한결같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시를 읽는 독자도 울렁거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울렁거림이 없는 시, 울렁거림이 없는 독자, 울렁거림이 없는 시, 울렁거림이 없는 세상, 거기엔 시인도 죽고 시도 죽고 세상도 죽은 것이라는 것이 바로 워즈워드의 시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좋은 시란 울렁거림의 시가 아니겠는가? 울렁거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감동이다, 충격이다, 호기심이다, 깨달음이다, 깨어남이다, 기쁨이고 반가움이고 충만한다. 좀 환상적인 얘기인가요? 네. 우리가 보통 살면서 늘 현실 속에서 각박하게 사니까 이 시 공부할 때는 좀 환상 속에 빠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다 좋은 시와 보다 창조적인 믿음, 창조적인 시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장 속에서 여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 앞서 시인의 꿈을 울렁거림을 했다. 울렁거림을 놀라울 때, 충격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다시 시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일상을 벗어나려면 변화를 위한 충격이 있어야 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바람이 불거나 돌펠매질이 있어야 파동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파동은 지속적일 때보다 효과가 있다. 시에 있어서 리듬이란 바로 잔잔한 호수의 돌팔매질이고 그 돌팔매질의 강도와 지속성에 따라 물결도 다르게 반응한다. 그러니 좋은 시와 보다 좋은 시의 놀이도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라는 게 뭐냐? 시는 마치 상대방의 가슴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물에 돌을 던지면 이것이 쫙 충격을 나타내면서 파동을 일으킵니다. 원을 그리면서 파동을 일으키죠. 그와 같이 시는 상대방에 충격을 주고 울림을 줘서 파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그 파동의 역할이 바로 리듬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과거의 시의 리듬을. 근데 그러면은 그 충격과 파동이 보다 세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시가 보다 좋은 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좋은 문학이란 뭐냐?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문학과 좀 그렇지 못한 문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를 쓰면서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밤새워서 죽겠었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내 시가 참 좋은데 남들은 왜 내 시를 알아주지 않나? 그래서 알아주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시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오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좋으냐 나빴냐 또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가에 그 비례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시의 리듬을 엄격하게 규정을 정하고 그 규칙에 충실한 시를 좋은 시라 했다. 그 당시로서는 시의 리듬 규칙을 정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충격도 약해지고 떨림도 약해졌다. 이것은 바로 과거의 정형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과거의 시는 아주 규칙적인 리듬을 잘 살렸습니다. 리듬을 살렸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리듬을 되풀이하면 나중에는 충격도 약해지고 떨림도 약해지고 이게 퇴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발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늘 시인은 새로운 리듬, 새로운 충격을 시도해야 된다. 그게 바로 늘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똑같은 시를 쓰는 게 아니라 늘 새로운 시를 쓰죠. 그래서 새로운 충격, 새로운 리듬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습관적인 리듬 규칙을 깨고 새로운 리듬을 모색하게 되는 그것이 현대 자유시의 리듬 정신. 그러니까 현대시의 정신은 어떻게 하면 리듬을 새롭게 창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의 리듬은 언제나 고정적인 것을 거부한다. 고정적인 것, 기계적인 것은 고인물과 같기 때문이다. 여기에 끊임없이 창조적 리듬이 시의 기본 조건으로 제기되는 이유가 있다. 시의 전제 이유가 독자에게 떨림과 충격을 줘 변화를 통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떨림이 더욱 신선하고 강도가 있고 그러면서도 지속적인 것이 되도록 계속 창조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조가 그래서 처음에 시조를 좀 예를 들었습니다. 시조에 정철이 시조에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프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이 시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시조입니다. 자, 이 시조에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프다 의하리. 내 보면 3434, 3344. 어쨌든 그 글자 수가 비슷한 것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계적으로 리듬이 반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옛날 시조도요, 그 기계적인 리듬이 아무래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는 다 지나간 후이면 애달다 의하리. 그리고서 세 번째 가사는 바꿨어요. 조금 바꿨어요.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일뿐인가 하노라. 약간 그 글자 수의 형태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리듬의 변화를 주고자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정형시를 쓰면서도 이렇게 리듬을 바꿔가면서 신선함을 추구했다. 그런데 이걸 더 철저히 바꾼 게 있습니다. 그게 현대 시조입니다. 이 밑에 보세요. 위에 것은 읽어보면 마치 노래 가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밑에는 그대의 것도 되고 나의 것도 되곤 하던 목 넘어 마실러 가는 나지막한 이 오솔길 인기척 혼자 내고 가는
향가새 꽃 핀 이 길. 자,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은 시각적으로 봐도 다르고, 네, 읽을 때도 리듬감이 다르죠. 위에 것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데 밑에 것은 행마다 달라요. 그런데 알고 보면 밑에 것도 시조예요. 위 거나 밑에 거나 똑같은 시조인데 이렇게 배열을 바꾸니까 느낌이 달라졌어요. 자, 이것은 바로 리듬의 변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하나의 진동인데 그 진동을 동일한 진동보다는 변화가 있는 진동, 이게 훨씬 시적 효과를 준다. 그리고 시에 있어서 진동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진동이든 변화가 있는 진동이든 진동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리듬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조에서 우리는 리듬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현대 시에서 또 리듬의 모습을 좀 보야겠습니다. 자, 현대 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여 그대 노조,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꽃같이 그대의 백전에 부서지리다. 이 네 줄 두 연만 보면 앞에 두 줄, 뒤에 두 줄은 그 리듬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좀 변화가 있다. 그래서 앞에 두 줄을 A, 뒤에 두 줄을 B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다음 또 볼까요?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문을 닫아주어. 자, 요건 리듬이 위에 있는 A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그 A입니다.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낭이 없이 타오르다. 아, 요것은 위에 있는 B하고 또 똑같네요. 그러니까 위에 두 연은 A, B, 그 다음도 A, B. 내 마음은 나그네요 그대 필이 불어주어. 그 밑에는 나는 달 아래 귀를 기울여 호요시 나의 발을 세우리다. 아, 요것은 또 B. 그 다음에 내 마음은 낙엽이요 잠깐 그대에게 그건 A. 이제 바람이 불면 나는 또 나무의 외로이 그대를 떠나오리다. B. 자, 그러니까 이 시는 A, B, A, B, A, B, A, B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리듬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A, B, A, B, A, B가 반복되는 진동 형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조금 달라요.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자, 위에서 김동용의 내 마음은 전부 다 두 줄로 딱딱 그렇게 짝을 맞췄는데 김현승의 눈물은 보면은 그렇게 두 줄로 맞지도 않고 자수도 한 행의 글자를 일정하게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 두 줄, 그 다음에는 석 줄, 그 다음에 두 줄, 그 다음에 석 줄, 그 다음에 두 줄 변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요. 이러한 리듬과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나의 전체는 오직 이쁜 이러한 리듬과 더 값진 것으로 들으리라 홀째 그 리듬과 나의 가장 나중진인 것도 오직 이쁜 아름다운 꽃의 시점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이 리듬 그리고 마지막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새로이 지어주시다 그 리듬. 그러니까 이 시는 네 5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각각 그 나름대로 반복이라는 리듬을 갖고 있지만은 그 리듬의 형식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A, B, A, B도 아니고 그냥 A, B, C, D, E 각각 다른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짜맞춘
그런 줄을 짜맞춘 형식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자유로운 형식의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떤 시가 더 좋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충격과 보다 오랜 진동이 있는 시가 좋은 시겠죠. 그런 점에서 A와 B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리듬의 측면에서는 B가 보다 더 충격적이지만 또 오랜 기억에 남기는 A, B 한 그 김동명의 내 마음이 또 호소력이 또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다. 이래서 결국 결론은 시라고 하는 것은 리듬의 문장이다. 그런데 그 리듬은 가능하면 변화를 많이 주어서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오랜 진동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시에 있어서 중요한 생명이다. 김동명의 내 마음은 호수라는 은유의 다양한 반복 리듬을 시도하고 있어 좋은 시기도 하지만 너무 기계적이고 규칙적이어서 노랫말이 되었다. 각 연이 이행으로 고정되어 있고 시어 구성도 일정한 틀에 맞춘 느낌이어서 개성 있는 리듬의 창조성이 좀 약하다. 반면 김현성의 눈물은 행과 연과 시어들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독자에게 다가오는 충격과 떨림이 신선하다. 개성적인 리듬의 창조가 보다 떨림이 좋은 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그 시에서 그 리듬 그리고 리듬에서 특별히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을 이 진동인데 진동은 가능하면 그 리듬의 변화 속에서 더 강렬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진동시학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보야 되겠습니다.